여기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너무 아파요. 무슨 일이세요? 어디가 아프신가요? 숨이 괜찮으세요? 숨이 너무 막혀요. 도와주세요. 가만히 계세요. 제가 도움 요청할게요. 어르신, 그 정도면 괜찮으신 거예요. 조금만 참으세요. 우리 지금 교대 중이에요. 괜찮다뇨? 지금 숨을 제대로 못 쉬고 계시잖아요. 빨리 와서 상태를 확인하세요. 어르신, 그 정도로 소리 지를 힘이 쓰시면 괜찮은 거예요. 저희 지금 바쁘니까 기다리세요. 지금 당장 가야 할 상황 아닌가요? 이게 당신들 일이잖아. 어르신, 저희가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를 다 돌보는 게 쉬운 줄 아세요? 그냥 누우시든지 참으세요. 참으라니요? 누가 봐도 위급한 상황인데? 지금이라도 가서 상태를 확인하세요. 관리자한테 얘기하세요. 저희는 할 만큼 하고 있습니다. 할 만큼 했다고요? 지금 이대로 두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요? 어르신도 참 요구가 많으시네요. 저희가 로봇인 줄 아세요? 한 사람한테 이렇게 쏟아부을 시간 없어요.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게 정상이라고요? 너무 과민 반응하지 마세요. 이런 일은 자주 있는 거잖아요. 다들 괜찮아요. 이런 일이 반복되는 요양원이 과연 사람을 돌보는 곳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냥 여기서 나가시든가요? 불만 있으면 다른 데 가세요. 어르신이 아파도 나와 상관없다는 듯한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며 어르신의 고통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말과 행동을 보이는 이 요양원은 어떤 곳일까요? 어르신들을 무시하다 못해 방치하는 것을 목격한 것은 사연자 정희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요양원에 살고 있는 78세 이정희입니다. 저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한때는 사업을 운영하며 남편과 아이들을 뒷바라지했지만 남편이 사업 실패 후 건강이 악화되어 세상을 떠난 뒤 혼자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의 설득으로 요양원에 들어왔지만 요즘 마음속 외로움과 답답함을 견디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믿었던 가족과 요양원의 사람들에게서 느낀 배신감이 제일 큰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며 따뜻한 위로와 공감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제가 요양원에 입소한 후 겪게 된 이야기와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느낀 갈등,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 제가 내린 결단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 저와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이야기는 저의 첫 입소 순간, 따뜻한 환대 속에서 기대감을 품었던 그날부터 시작됩니다. 젊은 시절 가족과 함께했던 시간이 떠오릅니다. 제가 20대 후반이던 시절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시작했었죠. 처음엔 어려움도 많았지만 남편과 손을 맞잡고 노력했던 덕분에 가게는 점점 자리를 잡았습니다. 손님들이 가게에 찾아와 웃으며 정말 맛있네요. 또 올게요. 하고 이야기할 때마다 힘든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가게 일이 안정되면서 첫 딸이 태어났을 때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딸을 처음 품에 안던 그 순간 이 아이에게만큼은 모든 것을 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딸이 자라면서 둘째 아들과 막내딸까지 태어나고 집안은 언제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매일 아침 식탁에는 따끈한 밥과 국이 놓였고 아이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서로 떠들며 밥을 먹는 모습은 그 자체로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만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운영하던 가게가 점점 어려워졌고 결국 사업 실패로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건강까지 나빠지더니 결국 저를 두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남편의 마지막 순간 손을 꼭 잡고 아이들을 잘 부탁한다는 말을 들으며 하늘이 꺼질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에는 제가 가정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부업을 하며 아이들의 학비를 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손이 터지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아이들이 학교에서 상을 타오거나 성적표를 들고 와서 웃는 모습에 모든 고생이 사라지곤 했습니다. 첫 딸은 공부를 정말 잘했습니다. 나중에는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저에게 엄마 제가 다 해드릴게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둘째 아들은 부모로서 부족한 환경에도 최선을 다해 가족을 이끌려 했습니다.
막내딸은 해외로 나가 성공했지만 어느 순간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그 시절에 저는 정말 행복했지만 한편으론 늘 걱정이 앞섰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믿음 아래 스스로를 희생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제가 너무 아이들에게만 기대며 스스로의 행복은 놓친 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요양원에 들어오기로 결심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혼자 지내던 집에서 점점 몸이 약해지는 걸 느끼면서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밥 한 끼를 챙겨 먹는 것도 점점 버거워졌고 무릎 통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혼자 병원에 가는 것도 두렵고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항상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처음엔 아이들에게 의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첫 딸은 고2 공무원으로 늘 바쁜 하루를 보냈고 둘째 아들은 자신의 가족을 부양하느라 여유가 없었습니다. 막내딸은 해외에서 성공했다고 했지만 연락이 점점 줄어들며 마치 서로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 나는 괜찮다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지만 점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둘째 아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 요양원에 가시면 더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는 간호사분들도 계시고 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영혼이 슬픔으로 짓눌리는 듯 했습니다. 정말로 이 길밖에 없는 걸까 하는 생각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아이들의 말에 담긴 걱정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마음을 다잡고 요양원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짐을 싸던 마지막 날 밤, 방 안은 이상할 정도로 적막했습니다. 이렇게 혼자가 된 건 내 탓일까? 내가 아이들에게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멀어진 걸까? 작은 가방에 몇 벌의 옷을 넣으며 스스로에게 되묻고 또 되물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들이 편안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떠나는 선택을 했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꽤 따뜻했습니다. 입구에서 직원이 다가와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가 잘 모실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구석에 안도감이 스며들었습니다. 여기가 내 마지막 보금자리가 될지도 모르겠구나라는 생각에 스스로를 다독이며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방은 작고 소박했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침대와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참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요양원 생활은 처음엔 나쁘지 않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챙겨 먹고 직원들의 따뜻한 인사와 미소가 위안이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차려준 식사를 마주하며 마음 한구석에서부터 안도감이 찾아왔습니다. 여기라면 정말로 내가 의지하며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이런 만족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식사 메뉴는 점점 단조로워지고 부실해졌습니다. 처음엔 밥과 국, 두세 가지 반찬이 나왔지만 몇 주가 지나자 국은 맹맹하고 반찬은 김치 한 조각만 나올 때도 많았습니다. 한 번은 식사로 나온 반찬을 보고 멍하니 앉아있던 날이 있었습니다. 밥과 김치만 놓인 쟁반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먹고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라는 거지? 이게 정말 사람에게 주는 밥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처음엔 참아보려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내가 너무 바라는 걸지도 모르지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넘어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식사가 반복되자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후만 되면 피곤이 몰려왔고 머리가 어지러질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허리에 통증이 느껴져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런 몸 상태를 스스로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하루는 거울을 보며 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눈밑은 거무스름해지고 얼굴은 홀쭉해져 있었습니다. 입술은 말라 있고 예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변했나? 언제부터 이렇게 약해졌던 걸까? 여기서 정말 잘 지내고 있는 게 맞는 걸까? 식사 시간은 점점 기다려지지 않는 시간이 되어갔습니다.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차마 속마음을 드러낼 수는 없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밥을 떠먹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여기서 이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부실한 음식을 계속 먹다가는 병이 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어느 날 담당 직원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식사가 너무 부실한 것 같아요. 반찬이라도 조금 더 나올 수 없을까요? 어르신, 다른 분들도 똑같이 드시는 거예요. 저희도 여건상 어쩔 수 없어요. 그 대답은 마치 냉수를 끼얹는 듯한 기분을 들게 했습니다.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랐나?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는 더 이상 식사에 대한 얘기를 꺼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직원들의 태도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변했습니다. 처음엔 벨을 누르면 바로 달려와 도와주던 직원들이 점점 요청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속이 너무 불편해 벨을 눌렀지만 한참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혼자 일어나 약을 찾아야 했습니다. 내가 여기서조차 외면받아야 하는 걸까? 도움이 필요할 때조차 누굴 믿을 수 없는 걸까? 복도에서 직원들과 마주쳤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밝게 인사하던 직원들이 나중에는 고개만 끄덕이거나 심지어 무시하고 지나치기도 했습니다. 새로 입소한 어르신들에게는 다정한 태도로 응대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괜히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도 처음엔 저런 대우를 받았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차가운 눈길을 받는 걸까? 하루는 복도에서 다리가 아파 휠체어를 요청했지만 직원의 대답은 너무 차가웠습니다. 지금 휠체어는 다 쓰고 있어요. 그냥 천천히 걸으세요. 그 순간 다리가 아픈 것보다 마음이 더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여기서조차 기대할 게 없구나라는 생각에 고개를 떨군 채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외면받는 걸까? 내가 이곳에서조차 존중받을 수 없다면 도대체 어디에서 내가 존중받을 수 있는 거지? 점점 더 몸이 약해져 갔고 마음속에 쌓인 불안과 슬픔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식탁 앞에 앉아도 직원들과 마주쳐도 점점 작아지는 제 자신을 느끼며 깊은 한숨만 내쉬게 되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 둘째 아들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필요한 돈은 모두 책임질게요. 어머니는 몸만 잘 챙기시면 돼요. 그 말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둘째가 어려운 형편에도 저를 걱정해주는 모습이 고마웠고 믿음이 갔습니다. 그래, 내 아들은 다를 거야. 저 아이는 끝까지 나를 지켜줄 거야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요양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요양원에서 필요한 비용이 제때 납부되었고 둘째는 가끔씩 전화를 걸어 제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놓였고 그의 걱정 어린 말에 힘이 났습니다. 그래, 나도 여기서 잘 적응하면 돼. 아들도 힘들 텐데 내가 잘 버티는 게 중요하지. 하지만 몇 달 지나지 않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 관리 직원이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번 달 요양비가 아직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가족분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머릿속이 텅 비는 것 같았습니다. 둘째가 왜 약속을 지키지 못했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고 그게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곧바로 둘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둘째야, 이번 달 요양비가 아직 안 들어왔다고 하더라. 무슨 일이 있는 거니? 어머니, 죄송해요. 이번 달에 집에서 돈이 갑자기 많이 나가서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곧 해결할게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애써 이해하려 했습니다. 둘째도 가정을 꾸리고 사느라 힘들겠지. 조금만 기다리면 해결될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문제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관리 직원이 다시 찾아왔을 때 저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가족에게 다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둘째가 했던 말들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그 약속이 산산조각 나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도 씁쓸했습니다. 며칠 뒤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둘째의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도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다음 달엔 꼭 해결할게요. 그의 말은 변함없었지만 목소리에는 점점 더 피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문득 속상함과 함께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실수한 걸까? 내가 여기 있는 게 둘째에게 침이 된 건 아닐까? 요양원 생활이 계속되면서 둘째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그는 짧은 대답만 하고는 급히 전화를 끊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전화를 끊은 뒤 눈물이 터졌습니다. 왜 이렇게 멀어졌을까? 내가 뭘 상처를 주었을까라는 생각에 한참을 울다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래, 둘째도 힘든가 보지. 나까지 괴로워하면 안 돼.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괜찮아지지 않았습니다. 요양원 관리 직원이 3번째로 찾아왔을 때 저는 더 이상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어르신, 미납된 금액이 점점 쌓이고 있습니다. 가족분께 빠른 해결을 요청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여기 머물러도 되는 걸까? 둘째에게 부담만 되는 건 아닐까? 결국 그날 밤 둘째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어 진지하게 물어보았습니다. 둘째야, 내가 여기 계속 있어도 괜찮니? 솔직히 말해줘. 너한테 정말로 부담이 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둘째의 말은 변하지 않았지만 마음 한편에선 이미 기대를 놓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야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는 더 이상 둘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스스로를 다독이며 점점 희미해지는 둘째와의 관계를 묵묵히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매일 밤 침대에 누워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외면받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 아이들에게 기대면 안 되는 걸까? 이렇게 고요하고 길게 이어지는 밤들 속에서 저는 조금씩 스스로를 작아지게 만들어갔습니다. 첫째 딸에게 마지막 기대를 걸어본 건 정말로 더는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첫째는 항상 강하고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스스로 길을 찾고 꿈을 이뤄낸 모습은 늘 제게 자랑이자 희망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아이만큼은 엄마를 외면하지 않을 거야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더 의지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전화부터 그 믿음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첫째야, 엄마야. 요즘 조금 힘들어서 내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엄마, 나 지금 회의 중이에요. 뭐 급한 일이에요? 아니면 나중에 전화할게요. 그 짧은 대답 속 차가운 어조는 제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아니야. 별건 아니고 그냥 내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그래, 나중에 통화하자.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화나게 했나?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랐던 걸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기 전까지 얼마나 고민했는지 딸과 통화하기 위해 용기를 내야 했던 그 마음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다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정말로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요양비 문제도 그렇고 몸이 점점 더 약해지면서 누군가의 위로가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첫째야, 엄마가 요즘 조금 힘들어서 그러는데 혹시 내가 잠깐이라도 시간 내서 올 수 있을까? 엄마, 나 요즘 정말 너무 바빠요. 출장이 많아서 서울에 머무는 날도 거의 없어요. 힘들어도 조금만 참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고민 끝에 전화를 걸었는지, 딸에게 이 말을 꺼내기 위해 얼마나 망설였는지 딸은 전혀 몰랐겠죠. 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목이 메는 것 같아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 내가 바쁘면 어쩔 수 없지. 알았어. 나중에 봐. 전화를 끊은 뒤 가슴 속에서 서운함이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이 아이도 결국 나를 외면하는 걸까? 아니면 정말 바쁜 걸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이렇게 외면받는 걸까? 내가 정말 아이들에게 기대면 안 되는 걸까? 딸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야 할 일이 생길 때마다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다시 냉정한 말을 들을까봐, 다시 그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차가움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정말로 몸이 아프고 도움이 필요했지만 결국 딸에게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대신 눈을 감고 혼잣말로 속삭였습니다. 그냥 괜찮아질 거야. 내가 조금 더 참고 견디면 돼. 딸도 바쁜데 내가 또 귀찮게 해서 뭐 하겠어. 시간이 지날수록 첫째와의 대화는 더욱 뜸해졌습니다. 가끔 딸이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어오면 저는 괜히 밝은 척하곤 했습니다. 엄마는 잘 지내. 걱정 말고 내일 열심히 해. 바쁜데 전화 고마워.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대화하는 게 맞는 걸까? 아니면 그냥 의례적으로 안부를 주고받는 걸까? 딸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서운함과 외로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어느 날 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저 이번 주말에도 출장이 잡혀서 못 갈 것 같아요. 요양원에는 잘 계시죠? 그래, 엄마는 괜찮아. 내가 바쁜 거 다 이해해. 내 건강만 잘 챙겨. 딸의 말 속에서 느껴지는 무관심한 기운은 저를 더 깊은 침묵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한참 동안 방 안에 앉아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딸도 바쁘겠지.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란 건 아닐까? 그냥 괜찮아질 거야. 나만 잘하면 돼. 그 후로 저는 딸에게 전화를 걸 때마다 더 깊이 망설이게 되었습니다. 필요한 일이 있어도 그냥 혼자 해결하려 했고 딸에게 기대고 싶다는 생각조차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좀 더 강해져야 해. 아이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잖아. 조금 더 참아보자. 그렇게 밤마다 혼자서 감정을 삼키며 지내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딸과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졌고 그 틈 사이로 외로움은 더 크게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요양원 생활을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나면서 몸이 점점 더 약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실한 식사와 계속된 스트레스 때문인지 소화도 잘 되지 않고 밤에 잠을 설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피로감이겠거니 하며 참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 갑작스러운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평소처럼 잠자리에 들었지만 자정이 가까워지자 명치 아래가 심하게 쑤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잠깐 위가 불편한가 보다 하고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왜 이렇게 아프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불안한 마음에 침대 옆에 호출벨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10분, 20분. 시간이 지나도 방은 여전히 적막했습니다. 통증은 더 강해졌고 저는 점점 숨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겨우 몸을 움직여 벨을 다시 눌렀습니다. 한참 뒤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배가 너무 아파요. 명치가 찢어질 것 같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 직원은 귀찮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소화가 안 돼서 그러실 거예요. 약을 드릴 테니 좀 드시고 기다려보세요. 그렇게 건네받은 약을 억지로 삼켰지만 통증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심해졌고 땀이 온몸을 적셨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지면서 두려움이 가슴 깊이 밀려왔습니다. 이러다 정말 큰일 나는 건 아닐까? 도대체 여긴 왜 이렇게 늦게 대처하는 거지? 벨을 다시 눌렀지만 이번에도 반응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로 손을 움켜쥐며 고통을 참아야 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시간이 멈춘 듯 느껴졌습니다. 여기서 내가 이렇게 아파도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 다른 직원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상태를 확인한 직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원에 가려면 아침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지금은 의료진이 없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도움받을 수 없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고 서글픔이 가슴 깊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이렇게 버텨야 하는 거야? 여긴 나를 돌봐주는 곳이 아니었나? 통증과 불안 속에서 밤을 보내며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할까?
고민했지만 그마저도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일로 전화하면 괜히 아이들만 더 걱정하게 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에 결국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눈을 감았다 떠를 반복했습니다. 침대에서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더 강해져 이러다 정말 숨이 멎는 건 아닐까 하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고통 속에서 간신히 잠에 들었습니다. 아침이 되어 요양원 측에서 병원으로 가는 준비를 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복도를 지나면서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이 지나가며 저를 보는 시선을 느꼈지만 눈을 마주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다들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여기서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인 걸까라는 생각이 머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의 진단은 간단했습니다. 요양원에서 즉시 대처하지 않아 상태가 더 심각해졌다는 말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여기서조차 내가 이렇게 대우받아야 하나?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처방을 받은 뒤 요양원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고개를 떨군 채 차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몸은 조금 나아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긴다면 나는 그때도 여기서 견딜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계속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다시 침대에 누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조금 더 참아야지. 내가 약해지면 안 돼. 그래도 버틸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 다짐은 깊은 외로움과 불안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정말로 안전한 걸까?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이 견디고 있는 걸까? 그렇게 불안과 의문 속에서 또 하루를 견뎌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뒤로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몸은 회복되고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요양원 생활은 나를 더 고립시키고 있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처음 요양원에 들어왔을 때는 다른 어르신들과 대화하며 마음을 달래려 했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옆에 앉은 분들과 날씨 이야기를 나누거나 서로의 옛날 이야기를 들으며 웃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여기서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작은 오해와 충돌이 쌓이면서 부서져 갔습니다. 한 번은 식사 자리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요즘 반찬이 정말 부실한데 아무도 불평 안 하네요. 다들 그냥 참고만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무심코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요즘 식사가 점점 나빠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그 순간 식탁에 있던 다른 어르신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화를 시작한 어르신도 냉랭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괜히 불이익 받기 싫으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제가 무언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정말 말을 조심했어야 했던 걸까? 아니면 모두가 내 생각과는 다른 걸까?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가는 길, 가슴속이 답답해져 혼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대화에 끼어들 용기가 점점 사라졌습니다. 다른 어르신들과 마주칠 때는 짧게 인사만 하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말없이 밥만 먹고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 귀를 닫으려 했습니다. 괜히 말을 꺼냈다가 또 누군가 불편해질까봐 조용히 있는 게 낫겠지. 그러던 어느 날 거실에서 또 다른 일이 생겼습니다. TV를 보며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리려 했는데 다른 어르신이 소리쳤습니다. 왜 마음대로 채널을 바꿔요? 보고 있던 거 돌려놔요. 아, 죄송해요. 다른 분들도 보고 싶어 하실 줄 알고. 하지만 그 말은 오히려 더 큰 반감을 불렀습니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 할 일이나 잘하세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아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내가 또 실수를 했구나. 여기서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어색한 존재로만 남는 건가? 그날 이후로 거실에 나가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이 점점 부담스러워졌고 방 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며 하루를 보내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보며 혼자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뭘까? 그냥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게 전부일까?
몇 주 후 요양원에서 생일을 맞은 어르신을 위한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모두가 모여 웃고 떠들며 축하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지만 저는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지나가며 말을 건넸습니다. 거기 앉아 있으면 뭐해요? 같이 어울리세요. 아, 저는 그냥 여기서 지켜보는 게 더 좋아요. 그 대답을 하고 나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나도 저 사람들 사이에 끼고 싶어. 나도 웃고 싶어.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질까? 결국 파티가 끝날 때까지 저는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나만 이렇게 혼자인 걸까? 아니면 다들 이런 기분을 느끼고 있는 걸까? 며칠 뒤 직원이 새로운 어르신과 저를 같은 식탁에 배정했습니다. 새로운 사람과 대화를 나눌 기회였지만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입을 다물었습니다. 새로운 어르신이 먼저 말을 걸었지만 저의 짧은 대답은 대화를 이어가기에 부족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분조차 저와 더 이상 대화를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한참 동안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은 점점 초췌해 보였고 그런 제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토록 작아지고 있구나. 나라는 사람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 시간이 지날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다른 어르신들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고 외로움은 더 크게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가족과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제게 마지막 희망은 막내딸이었습니다. 막내딸은 어릴 때부터 늘 제 곁에서 힘이 되어주던 아이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바쁘거나 힘들다고 피할 때도 막내는 늘 밝은 미소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뭐든 잘 될 거예요. 그 다정한 목소리와 따뜻한 태도는 제가 힘들 때마다 의지가 되었습니다. 딸이 해외로 나가 성공한 뒤에도 그 아이만큼은 저를 잊지 않을 거라 믿었습니다. 처음 몇 년간은 정말 그랬습니다. 막내는 종종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해외에서 겪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엄마, 요즘 너무 바쁘지만 엄마 생각 자주 해요. 다음엔 꼭 한국에 갈게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편이 든든해졌습니다. 그래, 막내만큼은 날 잊지 않을 거야. 아이가 바쁘더라도 나를 잊지 않을 거야 라고 믿으며 딸의 목소리에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지나면서 딸의 연락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처음엔 일이 많아졌다고 생각하며 이해하려 했습니다. 명절이나 생일에 전화 한 통 없는 날이 많아졌지만 딸을 대신해 바쁜 생활을 상상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래, 딸도 힘들겠지. 내가 먼저 연락하면 되지 뭐. 그러던 어느 날 정말로 외롭고 힘든 날이 있었습니다. 몸이 아파 방 안에 혼자 누워있다 보니 딸 목소리가 너무나 듣고 싶었습니다. 겨우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막내야, 엄마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엄마가 네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그러나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아, 엄마, 지금 너무 바빠요.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딸이 정말 바쁜 걸까? 아니면 이제 나와의 통화가 귀찮아진 걸까? 라는 생각이 머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한참 동안 뒤척였습니다. 눈을 감아도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차가운 목소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딸에게서 다시 연락이 오길 기다렸지만 결국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혼자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딸도 바쁘겠지. 내가 너무 조급했던 거야. 곧 연락이 오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 기다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용기를 내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지만 딸은 받지 않았습니다. 혹시 일하는 중인가? 아니면 그냥 전화기를 못 받나? 메시지를 남기며 애써 밝은 척했지만 마음 한편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지만 이번에도 딸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혼자 방에 앉아 아이들의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정희, 막내는 어릴 때도 이렇게 웃으면서 날 도와줬었는데 언제 이렇게 멀어진 걸까? 내가 무슨 상처를 준 걸까? 며칠 뒤 요양원 거실에서 한 어르신이 막내딸과 화상 전화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딸의 환한 목소리가 화면을 넘어 들려오는 것을 보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예전에 그랬는데 막내딸과 웃으며 통화하던 그때가 정말 그립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여온 외로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외면당해야 하는 걸까? 내가 정말 이렇게 혼자 있어야만 하는 걸까? 며칠 뒤 저는 마지막 희망으로 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막내야, 엄마야. 내가 바쁘다는 거 알아. 그런데 내 목소리가 정말 많이 그립다. 시간 될 때 한 번만 연락해줘. 하지만 그 메시지에도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란 거야. 딸도 바쁘고 자기 삶이 있을 텐데 내가 조금 더 참아야지.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작은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연락이 오겠지. 내가 정말로 딸에게 완전히 잊힌 건 아니겠지. 그렇게 하루하루 희미한 기대와 깊은 외로움 속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요양원에서의 시간은 끝없는 외로움과 무력감의 연속이었습니다. 가족들의 무관심과 요양원의 차가운 대우가 겹쳐질수록 마음속에 쌓인 서러움은 견디기 힘든 무게가 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이 모든 일이 제 탓 같았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잘못했으니까 이런 대우를 받는 거겠지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침대에 누워 억눌려 있던 기억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가족들이 내민 냉정한 말들, 무시당했던 순간들, 요양원의 부당한 대우까지 그동안 느꼈던 모든 상처와 억울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외면당해야 하는 거지? 정말 내가 다 잘못해서 이런 걸까? 그날 밤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만이 방 안을 가득 채운 가운데 스스로에게 되묻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살아야만 할까? 내가 이렇게 외면당하고 무시받으면서 끝까지 참아야 하는 걸까? 결국 그 질문은 제게 하나의 결론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나를 위해 뭔가를 해야 해. 멈춰 있으면 안 돼. 그날 이후 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동안 겪었던 일을 하나하나 기록하며 그날의 생각과 감정을 적어내려 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감정을 풀어내는 작업처럼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록들은 명확한 증거로 쌓여갔습니다. 부실한 식사, 의료 시스템의 문제, 무례한 직원들의 태도, 그리고 도움을 요청했을 때의 무시, 그 모든 순간들이 기록 속에서 생생히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 누군가는 알아야 해. 이것을 세상에 알리는 방법을 찾아야 해. 그와 동시에 요양원을 벗어나 새로운 삶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제가 가진 자산을 정리하며 작은 시골집을 알아보았습니다. 처음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점점 계획이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결심이 제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며칠 동안 인터넷과 책을 뒤지며 스스로 살아갈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필요한 돈은 얼마나 되는지, 어디에서 생활비를 줄일 수 있는지 하나하나 계획표를 작성하며 현실적인 준비를 했습니다. 하루는 방 한 구석에 쌓인 기록들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내가 겪은 일을 그냥 묻어두지 않을 거야. 이 기록들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야.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를 위한 거야. 계획은 점점 구체화되었습니다. 요양원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는 제게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오랜만에 마음속에서 작은 불꽃이 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할 때야. 이 길이 어렵더라도 나를 위해 걸어가야 해. 요양원에서의 생활은 하루하루 무력감과 외로움이 쌓여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직원들의 차가운 태도와 부실한 시설을 보며 늘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의지하고 살아야 할 곳이 맞는 걸까? 하루는 아침 식사 시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밥그릇과 김치 몇 조각이 놓인 식판을 받아들고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반찬이 너무 적은데 조금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어르신, 다들 똑같이 먹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그 순간 목소리는 차갑게 울렸고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식탁으로 돌아와도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된 요구를 한 걸까? 아니면 내가 이곳에서 그렇게 하찮은 존재로 여겨지는 걸까? 그날 밤 침대에 누워 깊은 한숨을 내쉬며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이 일을 그냥 넘긴다면 이곳에서 나는 더 나아질 수 있을까? 결국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더는 참기만 해서는 안 돼. 이 모든 일을 기록으로 남겨야겠어. 결심은 했지만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요즘 요양원에서 조금 힘들어. 내가 겪는 일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데 뭔가를 도와줄 수 있을까? 딸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작은 녹음기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며칠 뒤 손바닥만한 크기의 녹음기가 도착했습니다. 그걸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걸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이걸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처음 녹음기를 사용한 날은 어색하고 낯설었습니다. 녹음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이 떨렸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습니다. 하지만 작은 용기가 쌓여가며 점점 자연스럽게 녹음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직원들에게 무시당하는 순간, 요청을 외면당한 날까지 녹음 버튼을 누를 때마다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내가 이런 걸 남긴다고 해서 무언가 바꿀 수 있을까? 하지만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순 없어. 어느 날 복도 끝에서 한 어르신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좀 도와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직원들은 다가오지 않았고 저는 녹음기를 꺼내 그 장면을 기록했습니다. 그날 밤 녹음 파일을 들으며 다짐했습니다. 이런 일이 더 이상 반복되면 안 돼. 이걸 세상에 알리는 방법을 찾아야 해. 녹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껴진 날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직원에게 병원 관련 질문을 했을 때 무책임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병원에 가려면 관리자랑 얘기하세요. 저희는 잘 몰라요. 그 순간 마음속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대답만 돌아오는데 내가 여기서 의지할 게 뭘까? 그날부터 저는 메모장을 사용해 녹음 이외에도 근로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과의 대화 내용, 요양원의 부실한 의료 시스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순간까지 하나하나 적어가며 제 기록은 점점 늘어갔습니다. 책상 한쪽에 쌓이는 메모와 파일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뿐이야. 하지만 이걸로 뭔가를 바꿀 수 있을지도 몰라. 녹음과 기록이 쌓이면서 주변 어르신들과 나누는 대화도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한 어르신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번에 배가 아파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결국 아무도 주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참는 게 익숙해지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내가 겪는 일만이 아니야. 여기 있는 모두가 같은 고통을 겪고 있어. 이걸 세상에 알리는데 이 기록이 도움이 될 거야. 녹음기와 메모장은 이제 제 하루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 기록들이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곳의 문제를 알릴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라는 믿음이 커져갔습니다. 요양원에서의 부당한 대우를 더 이상 참아서는 안 된다는 결심은 강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책상 한 구석에 쌓인 메모와 녹음 파일을 바라보며 고민했습니다. 이걸 내가 혼자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세상에 알려야 해. 누군가 알아야 바뀔 수 있어. 며칠 동안 인터넷을 검색하며 요양원 문제를 다룬 기사를 찾아 읽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몇몇 지역 언론이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해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라면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지도 몰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전화를 걸었을 때 제 손은 떨리고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요양원에서 겪은 문제를 알리고 싶어서요. 제가 가진 자료가 있습니다. 어르신,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짧은 대화에서도 기자는 제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듯 했습니다. 기자는 제가 가진 자료를 보내주면 검토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핸드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려나? 정말 이게 시작이 될 수 있을까? 그날 밤
저는 늦은 시간까지 녹음 파일과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자료를 하나씩 살펴보며 그동안 참고 견뎠던 순간들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부실한 식사, 무책임한 태도, 긴급 상황에서도 늦게 대처했던 의료 시스템까지 모든 순간이 파일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뒤 기자와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하며 제가 겪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직원들의 무심한 반응과 차가운 대화, 어르신들의 도움 요청이 무시당하는 순간들. 기자는 자료를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이건 심각한 문제네요. 이런 자료가 있다면 충분히 기사로 다룰 가치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드디어 누군가 이 일을 들어주는구나. 이게 정말로 세상에 알려질 수 있겠구나. 기자는 자료를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약속만으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멈춘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알게 해야 해. 며칠 뒤 기사가 지역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부실한 요양원의 실태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을 때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기사에는 녹음 파일과 메모를 기반으로 한 요양원의 실태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태도와 시설 문제뿐 아니라 어르신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그 기사는 예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댓글을 통해 문제 해결을 요구했으며 다른 언론사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기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이 기사로 인해 요양원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관리 당국에서도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하군요. 내가 해냈군요. 요양원 내부에서도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직원들은 이전보다 어르신들에게 예의를 갖추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 기자와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추가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요양원 관리 책임자와 지역관리 당국의 조사 요청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서명운동을 시작해 요양원의 철저한 감사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하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제대로 해결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더는 저처럼 외로움을 느끼지 않아도 되겠죠? 네, 어르신. 이건 분명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내가 이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게 자랑스럽다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요양원에서의 시간이 저물어갈수록 저는 제 삶을 더 깊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의지하던 날들, 그들에게 실망했던 순간들, 그리고 혼자 남겨졌을 때 느꼈던 외로움까지. 그 모든 기억은 가슴 한구석에 응어리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조용히 방 한구석에 앉아 메모장을 펼쳐 지난날의 기록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살아온 삶이 고통과 외로움으로만 채워져 있지는 않았어.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야. 그 생각이 제 마음속에 희미한 빛처럼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어렵게 모아둔 재산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돈이었지만 지금의 저는 그 돈이 더 나은 곳에 쓰이길 원했습니다. 이 돈이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쓰일 수 있다면 그게 진짜 가치 있는 일이겠지? 며칠 뒤 저는 지역 복지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좁고 단정한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직원이 환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어르신,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목소리가 떨리면서도 결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제가 가진 것을 기부하고 싶어서요. 이 돈이 자립을 돕는 데 쓰였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묵직했던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직원은 제 말을 진지하게 들으며 메모를 했고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르신의 결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복지센터를 나오는 길에 햇살이 따뜻하게 비추는 것을 느꼈습니다.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마음속에서는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내가 가진 작은 것들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이구나. 집에 돌아와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재산 목록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다른 단체에도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청소년 자립지원센터, 독거노인을 돕는 단체, 그리고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단체들. 각 단체에 기부금을 나누어 보내며 스스로에게 이 돈이 더 이상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라며 다짐했습니다. 며칠 뒤 모든 기부를 마치고 난 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이들에게 의지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확고해졌습니다. 내가 기대던 삶은 여기서 끝났어. 내가 나를 지키는 삶을 시작할 거야. 아이들에게 연락하지 않겠다는 다짐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지, 그 기대가 얼마나 큰 상처로 돌아왔는지 스스로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마음이 담담했습니다. 내가 기대지 않으면 실망할 일도 없겠지. 이 선택이 나를 위한 가장 좋은 길이야. 며칠 뒤 마지막 기부를 마치고 복지센터로부터 감사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에는 제 기부가 어떤 식으로 쓰일지, 어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지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읽으며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따뜻함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구나. 내 삶이 의미를 찾은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시골집에서 혼자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작은 마당에서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제야 내가 내 삶을 선택했다는 게 느껴져. 더는 후회하지 않을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침대에 누워 오랜만에 평온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모든 짐을 정리하고 요양원 방문을 닫을 때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오랜 시간을 보낸 공간을 떠나는 서운함도 있었지만 그것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으로 금세 덮였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며 들려오는 익숙한 소리들은 이제 더 이상 제 삶의 일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양원 문을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 바람은 마치 저를 환영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쥔 짐가방은 가볍지 않았지만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벼웠습니다. 그날 오후 마침내 제가 살 집을 직접 보러 갔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 자리 잡은 오래된 돌담집이었습니다. 대문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쉬며 문을 열었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단순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낡은 대문 너머로 보이는 작은 마당, 오래된 나무와 작은 정원. 그곳은 오랜 시간 제가 그리워하던 평온 그 자체였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작은 방 하나하나를 살펴보았습니다. 작은 부엌에는 낡은 냄비와 오래된 그릇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창문에는 바람이 드나들 틈이 보였습니다. 화장실은 좁았고 마룻바닥은 삐걱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저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집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계약서를 받는 순간 진짜 내 집을 내 힘으로 이뤄내서 눈물이 고였습니다. 며칠 뒤 이삿짐을 모두 옮기고 새 집에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낯선 공간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불안감보다는 평온함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침대에 누워 창문 밖으로 보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이제야 내가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혹시 지금 저처럼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고 누구도 내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럴 때면 내가 잘못한 걸까? 내가 부족해서 이런 상황에 처한 걸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외로움과 고통은 절대 당신 탓이 아닙니다. 삶은 때로 우리에게 너무 큰 짐을 안겨주곤 하죠. 하지만 그 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일수록 우리 스스로를 일으켜 세울 작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정희 씨가 그랬듯이 우리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야. 나를 위한 삶을 다시 시작할 자격이 있어. 그 작은 다짐은 결국 무거운 짐 속에서 나를 꺼내줄 첫걸음이 될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혼자라고 느끼고 계시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외롭고 지친 순간에도 나를 믿고 한 걸음씩 걸어가는 그 용기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 보여줬습니다. 지금 느끼는 고통과 외로움은 절대 여러분만의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같은 무게를 안고 살아가고 있고 그 속에서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분명 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시작을 결심해 보세요. 그 시작이 여러분에게 더 나은 날들을 선물할 겁니다.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느낀 점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누군가에게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이렇게 삶의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전하고자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새로운 이야기가 업데이트 될 때 바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